설악산의 깊은 골짜기에 휘몰아치는 겨울바람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병사들의 살점을 도려낼 듯 맹렬하게 불어닥치고 있었으며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혹한은 훈련장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대한민국의 최정예라고 자부하는 해병대원들조차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주 훈련을 견디며 신음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거친 숨만 힘겹게 내쉬고 있었고, 그들의 눈썹과 속눈썹은 입김에 의해 하얗게 얼어붙어 서로 달라붙기 일쑤였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무거운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아래 끝없이 펼쳐진 설원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처형장처럼 보였다. 이 지옥 같은 훈련장을 지배하고 있는 훈련단장 강도진 중령은 마치 고통받는 영혼들을 감상하는 악마처럼 뒷짐을 진 채 병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훈련장 한가운데 오만하게 우뚝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병사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안전 규정 따위는 무시한 채 규정보다 훨씬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얼차려를 지시했고, 병사들이 추위에 떨며 하나둘씩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냉혈한이었다.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은 마치 독사처럼 허공으로 흩어졌으며, 그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는 거센 칼바람을 뚫고 병사들의 얼어붙은 고막을 찢을 듯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강도진 중령의 발밑에는 이미 탈진하여 눈밭에 쓰러진 병사들이 속출하고 있었지만, 그는 의무대를 부르는 대신 군화발로 그들의 복부를 가격하며 나약한 정신 상태를 비난하는 폭언을 퍼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부여받은 지휘권이 마치 신성불가침의 절대 권력인 양 착각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명령에 토를 달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오만함에 깊이 빠져 있었다. 주변의 부사관들과 위관급 장교들도 중령의 광기 어린 폭주를 두려워하며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킬 뿐 감히 나서서 만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훈련장 한쪽 구석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한 여성 군인이 천천히 강도진 중령이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거센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침착하고 단호했다. 두꺼운 방한복과 모자로 얼굴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어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매서운 추위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는 계급장이 드러나지 않는 야전 상의를 입고 있어 얼핏 보기에는 민간인 시찰단이나 하급 간부처럼 보였다. 그녀는 쓰러진 병사를 발로 차려는 강도진 중령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병사들을 의무대로 이송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강도진 중령은 감히 자신의 신성한 훈련 시간에 끼어들어 명령조로 말하는 이 불청객의 등장에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여성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에 그저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 건방진 여군 장교나 외부에서 온 감사관 정도로 치부해버렸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쾌감과 경멸로 일그러졌다. 그는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으며, 이 건방진 여자를 본보기로 삼아 자신의 위엄을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하며 위협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강도진은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가 위압적인 태도로 삿대질을 하며, 이 훈련장은 자신의 구역이며 외부인은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태도에 더욱 격분한 강도진은 이성을 잃고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는데, 그는 그녀의 성별을 비하하며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서슴지 패리 않고 내뱉었다.
훈련장에 있는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숨을 죽이고 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강도진의 입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튀어나오고 말았다. 야, 이 멍청한 년아, 너는 도대체 어느 소속이길래 감히 내 앞에서 훈계질이야. 주제 파악도 못하고 설치는 꼴을 보니 몸이라도 팔러온 모양인데 가슴만 큰 창녀 주제에 어디서 지휘관 행세야. 강도진의 이 충격적인 발언은 매서운 눈보라 소리마저 잠재울 정도로 훈련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박혔고 순간 주위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것은 단순히 상급자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한 인간의 인격을 처참하게 짓밟는 끔찍한 언어폭력이었으며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저열하고 더러운 말이었다. 그러나 정작 모욕을 당한 당사자인 그녀는 분노하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그저 싸늘하게 식은 눈동자로 강도진을 응시할 뿐이었는데 그 눈빛은 마치 죽은 자를 바라보는 듯한 섬뜩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입고 있던 방한복의 지퍼를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대한민국 육군 정복이 단정하게 갖춰져 있었으며 그녀의 어깨 위에는 눈보라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별 3개가 달려 있었다. 그녀는 바로 전설적인 작전 능력을 보유한 최연소 군단장이자 냉철한 지략가로 명성이 자자한 민세이 중장으로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강도진 중령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방금 전까지 뿜어대던 오만방자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얼굴이 사색이 되어 덜덜 떨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며 주변의 병사들과 간부들은 경악과 동시에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모두 제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민세이 중장은 창백하게 질린 강도진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며 그가 뱉은 말을 비수처럼 되돌려주기 위해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하게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네가 방금 뱉은 그 더러운 입놀림이 내 놈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전체를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강도진 중령, 민세이 중장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잔혹한 심판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그녀는 즉시 통신병을 호출하여 헌병대의 출동을 명령했다. 강도진은 공포에 질려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고 매서운 눈보라는 마치 그의 비참한 운명을 예고하듯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설악산의 골짜기를 뒤흔들었다. 갑작스럽게 몰아친 폭설과 맹렬한 강풍은 헌병대의 헬기가 착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통신 상태마저 불안정하게 만들어 설악산 훈련장을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섬으로 바꾸어 놓았다. 민세이 중장은 악화된 기상 상황을 보고받은 뒤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강도진 중령을 응시했고 그녀의 침묵은 훈련장의 감도는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강도진은 헌병대가 당장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눈치채자 공포로 떨리던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상황을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고립된 공간에서만큼은 여전히 자신이 최고 지휘관이며 날씨를 핑계로 이 건방진 여자를 사고사로 위장하거나 최소한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위험하고 망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강도진은 흐트러진 군복을 정리하며 짐짓당당한 표정으로 돌아와 병사들을 향해 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어떤 외부의 방해에도 국방의 의무는 멈출 수 없다고 소리쳤다. 그는 민세이 중장을 향해 당신이 정말로 별 3개를 단 군단장이라면 야전에서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이라며 자신의 지휘권을 존중하라고 뻔뻔하게 요구했다. 그는 그녀가 현장 경험이 부족한 행정 군인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며 혹독한 야간 산악 행군을 통해
그녀가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거나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고 빌게 만들겠다는 비겁한 계획을 세웠다. 민세이 중장은 강도진의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도발에 코웃음을 치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주변의 병사들은 그녀의 결정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지금 당장 그를 체포하여 끌고 가는 것보다 이 혹독한 훈련 속에서 그의 무능함과 비겁함을 낱낱이 파헤치고 병사들 앞에서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것이 더 완벽한 처벌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강도진에게 당신이 자랑하는 그 강인한 해병대 훈련을 직접 참관하고 평가해 줄 테니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강도진은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가 허세라고 확신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즉시 전 병력에게 완전 군장 상태로 야간 산악 행군 준비를 하라는 살인적인 명령을 내렸다. 병사들은 이미 지옥주 훈련으로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지만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 없어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무거운 군장을 꾸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 차 있었다. 영하 30도의 살인적인 추위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 속에서 야간 행군을 감행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강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병사들을 몰아붙였다. 민세이 중장은 병사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지금 개입하면 강도진에게 빠져나갈 구실을 줄 수 있었기에 묵묵히 자신의 군장을 챙기며 때를 기다렸다. 그녀는 보급받은 일반 병사용 군장을 능숙한 솜씨로 결속하며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다져진 베테랑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어둠이 훈련장을 완전히 집어삼키자 강도진 중령을 선두로 한 행렬이 눈보라를 뚫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고 거친 숨소리와 군화가 눈을 밟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속에 울려 퍼졌다. 강도진은 일부러 가장 험하고 가파른 코스를 선택하여 병사들과 민세이 중장을 극한으로 몰아넣으려 했으며 행군 속도를 규정보다 훨씬 빠르게 유지하며 뒤처지는 인원들을 가차 없이 질책했다. 그는 틈틈이 뒤를 돌아보며 민세이가 지쳐 쓰러지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대열의 중간에서 묵묵히 걸음을 옮기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호흡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무거운 군장을 메고도 가파른 경사를 오르는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진은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달리 민세이 중장은 지친 기색은커녕 오히려 주변 병사들을 독려하며 행군을 주도하는 듯한 모습마저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쓰러지려는 병사를 부축해주거나 군장이 흐트러진 병사의 끈을 고쳐 매주는 등 지휘관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두려워했으나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들을 챙겨주는 그녀의 모습에 점차 의지하기 시작했고 강도진을 향한 원망의 눈초리는 더욱 깊어져만 갔다. 강도진은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행군 속도를 더욱 높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것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꼴이 되고 말았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시야를 완전히 가렸고 병사들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오로지 앞사람의 군장만을 바라보며 기계적으로 발을 움직이고 있었다. 강도진은 지도를 확인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 역시 이 끔찍한 날씨 속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저 감에 의존하여 무모하게 부대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패배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병사들을 내몰았고 부대는 점차 위험한 절벽지대인 마의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민세이 중장은 지형의 변화와 바람의 소리를 통해 그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을 직감하고 즉시 행군을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강도진은 그녀의 경고를 무시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떠드는 거야.
이 훈련의 지휘관은 나야. 내 명령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멈출 수 없다. 계속 전진해. 강도진은 광기에 찬 눈으로 뒤를 돌아보며 악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센 바람 소리에 묻혀 병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다. 민세이 중장은 더 이상 이 미친 자의 폭주를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열을 이탈하여 빠른 속도로 강도진이 있는 선두로 치고 올라갔다. 그녀는 눈밭을 헤치고 나가는 맹수처럼 순식간에 강도진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녀의 눈빛은 몰아치는 눈보라보다 더 서늘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강도진은 갑자기 나타난 그녀의 기세에 놀려 뒷걸음질 쳤지만 자존심 때문에 억지로 버티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이 앞은 절벽이다. 지도를 볼 줄 모르면 지휘권을 넘겨라. 더 이상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꼴은 못 봐주겠군. 민세이 중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하게 강도진의 고막을 때렸고 그녀는 강도진의 손에 들려있던 지도를 거칠게 낚아채어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지적했다. 강도진은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가 훈련을 방해하고 있다며 억지를 부렸다. 그는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고 민세이 중장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였다. 민세이 중장은 강도진이 뻗은 손을 가볍게 쳐내고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어 눈밭에 제압해버렸으며 이 모든 동작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주변의 병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눈 속에 처박힌 강도진은 고통과 굴욕감에 비명을 질렀지만 민세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경고했다. 그녀는 강도진의 귀에 대고 지금 당장 행군을 멈추지 않으면 군법에 따라 즉결 처형도 불사하겠다고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강도진은 그제야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공포를 뼈저리게 느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세이 중장은 강도진을 풀어주며 당장 대열을 정비하고 안전한 경로로 우회할 것을 명령했고 겁에 질린 강도진은 비틀거하며 일어나 병사들에게 방향 전환을 지시했다. 병사들은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중령을 제압한 여군 장교의 정체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그녀가 보여준 능력의 경외감을 느끼며 그녀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일렀는데 그들이 우회하려는 경로는 눈이 허리까지 쌓인 험난한 지형이었고 체력이 바닥난 병사들에게는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민세이는 선두에 서서 눈길을 개척하며 병사들을 이끌었고 그녀의 작은 등은 병사들에게 유일한 이정표이자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었다. 강도진은 대열의 뒤쪽으로 밀려나 분노와 수치심에 치을 떨며 민세이의 뒷모습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복수심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 굴욕을 갚아주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품속에 숨겨둔 무언가를 만지작거렸다. 폭설은 점점 더 거세져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화이트아웃 현상까지 발생했고 부대는 자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감옥 속에 완전히 갇혀버렸다. 민세이 중장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잠시 행군을 멈추고 지형을 살피던 중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분 나쁜 파열음을 감지했다. 그 소리는 쌓인 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전조 증상이었으며 민세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불길한 징조였다. 그녀는 즉시 고개를 들어 위쪽을 바라보았고 어둠 속에서 거대한 눈더미가 쏟아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병사들을 향해 상계하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녀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거대한 눈사태가 굉음을 내며 부대를 향해 덮쳐오기 시작했고 훈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강도진은 혼란을 틈타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기 위해 바위 뒤로 몸을 숨겼지만
민세이 중장은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 눈사태가 몰려오는 방향으로 몸을 던졌다. 눈사태가 지나간 자리는 처참하기 그지없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눈 속에 파묻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훈련장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비명으로 가득 찼다. 강도진은 눈더미 속에서 기어나와 주위를 살폈고 민세이 중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녀가 눈사태에 휘말려 죽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쾌재를 불렀다. 그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며 모든 책임을 민세이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영웅적인 생존자로 남을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구조 요청을 하는 척하며 무전기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통신을 차단하고 시간을 끌어 피해를 키우려는 악마 같은 짓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강도진의 사악한 계획은 눈더미를 해치고 불사조처럼 일어난 한 사람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는데 그녀는 바로 민세이 중장이었다. 그녀는 온몸이 눈투성이가 되고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의 품에는 기절한 어린 병사 한 명이 안겨 있었다. 그녀는 강도진이 무전기를 조작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분노로 타오르는 눈동자로 그를 노려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이제 훈련장은 단순한 훈련 장소가 아니라 생존을 건 전쟁터이자 정의와 불의가 충돌하는 심판의 장으로 변해 있었다. 강도진은 공포에 질려 무전기를 그녀에게 넘겨주었고 민세이는 즉시 비상 주파수를 맞춰 구조 신호를 보내며 현재 상황과 좌표를 정확하게 보고했다. 그녀는 강도진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내 놈의 죄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주했고 강도진은 바닥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눈보라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으며 밤은 아직 길고 그들에게 닥칠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민세이 중장은 부상당한 병사들을 수습하며 밤을 지새울 준비를 했고 강도진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파멸을 예감하며 몸을 떨었다. 지옥 같은 밤은 끝나지 않았고 설악산의 칼바람은 더욱 매섭게 몰아치며 생존자들의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민세이 중장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눈사태의 충격에서 간신히 벗어난 병사들은 추위와 공포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고 지휘관인 강도진 중령마저 구석에 처박혀 덜덜 떨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냉정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오직 민세이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무심하게 닦아내며 병사들의 상태를 일일이 확인했고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서로의 체온을 나누게 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해 나갔다. 그녀의 단호하고 침착한 목소리는 혼란스러운 현장을 정리하는 유일한 질서였으며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계급장이 아닌 그녀의 생존 본능과 리더십에 의지하며 안정을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강도진 중령은 민세이가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질투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혔지만 자신이 나설 용기는 없어 그저 불만 섞인 표정으로 상황을 관망할 뿐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구조대가 오면 모든 공을 가로채고 민세이에게는 작전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씌울 궁리만 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의 망상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무전기는 강도진의 조작 실수와 눈사태의 충격으로 인해 작동 불능 상태가 되었고 그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고립무원의 설원에 갇혀버린 신세가 되었다. 민세이는 먹통이 된 무전기를 확인하고는 한심하다는 듯 강도진을 일별한 뒤 즉시 병사들을 모아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곳에 가만히 앉아서 구조를 기다리다가는 전원 동사할 것이 뻔했기에 민세이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동굴이나 숲지대를 찾아 이동해야 한다는 결단을 내렸다. 강도진은 이 날씨에 이동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길을 잃고 헤매다 죽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민세이는 지형도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리고 있는 듯 자신감 있는 태도로 그를 제압했다. 그녀는 자신이 선두에 서서 길을 개척할 테니 체력이 남은 병사들은 부상자들을 부축하여 뒤를 따르라고 지시했고, 그녀의 명령에는 거부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병사들은 투덜거리는 강도진을 뒤로하고 민세이의 뒤를 따라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으며, 눈보라를 뚫고 나아가는 그녀의 등은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고 나아가는 강행군은 건장한 특수부대원들에게도 극한의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민세이는 지친 기색 없이 묵묵히 러셀을 하며 길을 만들어 나갔다. 그녀의 체력과 지구력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단련된 그녀의 육체는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병기처럼 보였다. 중간중간 뒤처지는 병사들을 격려하고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는 그녀의 모습에서 병사들은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을 보았고, 강도진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도진은 맨 뒤에서 빈몸으로 따라오면서도 힘들다고 징징거렸고, 병사들의 군장에 자신의 짐까지 떠넘기려는 추태를 부려 부하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았다. 한참을 이동하던 그들 앞에 깎아지른 듯한 얼음 절벽이 나타나 앞길을 가로막았고, 우회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병사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했다. 강도진은 절망하며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 주저앉아 울부짖었지만, 민세이는 배낭에서 비상용 로프를 꺼내 들고 절벽을 직접 등반하여 고정 로프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그녀는 아이젠이나 피켈 같은 전문 등반 장비도 없이 오로지 맨손과 전투화만으로 미끄러운 빙벽을 오르기 시작했고, 그녀의 대담한 행동에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끝이 얼음 틈새를 파고들 때마다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거미처럼 날렵하고 거침이 없었다. 민세이가 무사히 절벽 정상에 올라 로프를 고정하고 신호를 보내자 병사들은 환호성을 터뜨리며 차례대로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고, 강도진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병사들이 모두 올라간 뒤 마지막으로 강도진의 차례가 되었지만, 그는 고소공포증과 체력 저하로 인해 로프를 잡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망설였다. 민세이는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당장 올라오지 않으면 버리고 가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강도진은 죽기 살기로 로프에 매달려 버둥거리며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간 지점에서 발을 헛디딘 강도진은 비명을 지르며 추락할 위기에 처했고, 그의 요란한 몸부림 때문에 고정된 로프가 바위에 쓸려 끊어질 듯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민세이는 즉시 로프를 몸에 감고 절벽 아래로 하강하여 허우적거리는 강도진의 멱살을 낚아채 끌어올렸으며, 그녀의 악력은 성인 남성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릴 정도로 강력했다. 그녀는 강도진을 짐짝처럼 절벽 위로 집어던진 뒤 내 놈의 목숨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내 부하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기 위해 살려준 것이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강도진은 눈밭에 처박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것에 대해 분을 사기지 못하고 이를 갈았다. 그는 민세이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능력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고, 그녀를 향한 증오심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천신만고 끝에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거대한 바위 동굴에 도착한 그들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고, 민세이는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능숙한 솜씨로 불을 피웠다. 따뜻한 온기가 퍼지자 병사들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지만, 강도진은 불이 피워지자마자 병사들을 밀치고 가장 따뜻한 상석을 차지하려 들었다. 그는 젖은 양말을 말리기 위해 불을 독점하며 부상당한 병사들이 추위에 떨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 참다 못한 민세이가 강도진의 군화를 발로 차버리고 그를 구석으로 몰아낸 뒤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는 병사들을 불가로 옮겼고,
강도진은 씩씩거리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다. 모닥불이 타오르는 고요한 동굴 안에서 민세이는 배낭에서 비상식량을 꺼내 병사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고 자신은 가장 적은 양을 먹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강도진은 자신의 몫이 적다고 불평하며 병사의 식량을 빼앗으려 했지만 민세이의 서슬퍼런 눈빛에 기가 눌려 슬그머니 손을 거두었다. 그녀는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전투 경험담을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였다. 병사들은 그녀가 단순히 계급만 높은 장군이 아니라 산전수전을 다 겪은 진정한 전사임을 깨닫고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구조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짙은 안개와 어둠 때문에 헬기는 그들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민세이는 조명탄을 쏘아 위치를 알리라고 명령했지만 강도진이 보급품 관리 소홀로 조명탄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병사들은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지만 민세이는 포기하지 않고 배낭 속에 있던 구급낭을 뒤져 알코올솜과 고체 연료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젖은 나무에 기름을 붓고 알코올을 이용해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내는 기지를 발휘했고 밤하늘로 치솟은 불길은 구조 헬기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탄이 되었다. 헬기가 그들의 머리 위로 접근했지만 험준한 지형과 강풍 때문에 착륙은 불가능했고 호이스트를 이용한 구조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구조용 바스켓이 내려오자 강도진은 부상병들을 제치고 자신이 먼저 타겠다며 난동을 부렸고 이는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린 추악한 행동이었다. 민세이는 강도진의 정강이를 걷어차 쓰러뜨린 뒤 부상병과 막내 병사부터 차례대로 탑승시키는 원칙을 고수했고 그녀의 엄격한 통제하에 구조 작전은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민세이와 강도진만이 남았을 때 갑작스런 돌풍이 불어 헬기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조종사는 연료 부족과 기상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긴박한 무전을 보내왔다. 민세이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강도진을 잡아 끌어 바스켓에 태웠고 강도진은 그녀가 자신을 먼저 보내준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얼른 바스켓에 몸을 실었다. 그는 올라가면서 민세이를 내려다보았고 그녀가 이 험한 설산에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사실에 묘한 쾌감을 느끼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강도진이 헬기에 탑승하자마자 로프가 감기며 헬기는 급히 상승했고 홀로 남겨진 민세이는 멀어지는 헬기를 향해 거수경례를 붙이며 부대원들의 무사 귀환을 축하했다. 눈보라치는 설산의 정상에 고고하게 홀로 선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여신처럼 위엄 있었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혹독한 추위와 고독뿐이었다. 그러나 민세이는 결코 죽을 생각이 없었으며 그녀의 눈은 강도진을 향한 심판의 의지로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내 들었는데 이것은 강도진이 모르고 있던 그녀만의 비장의 무기였다. 그녀는 특수작전사령부 직통 라인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생존 사실과 강도진의 만행을 보고할 준비를 마쳤고 그녀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강도진이 헬기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려는 순간 민세이가 준비한 거대한 파멸의 덫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설악산 정상의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민세이 중장은 침착하게 위성 전화기의 통화 버튼을 눌렀고 그녀의 입술에서는 암호명 발키리가 흘러나왔다. 특수전 사령부 직통 라인은 즉시 응답했고 그녀는 현재 좌표와 상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보고하며 긴급 추출 작전을 승인했다. 그녀가 통화를 마친 지 불과 10여 분 만에 멀리서 둔탁한 로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것은 일반적인 구조 헬기가 아닌
최정예 특수부대만이 운용하는 고성능 전술 헬기의 위압적인 굉음이었다. 그녀는 눈보라 속에서 피어오르는 붉은 신호탄을 바라보며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강도진 중령이 맞이하게 될 파멸의 순간을 상상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 시각 훈련소 본부의 따뜻한 난로 앞에서 강도진 중령은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안도감에 젖어 있었고 그의 곁에는 부하 장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강도진은 뻔뻔하게도 자신의 생존을 영웅적인 탈출로 포장하며 민세희 중장이 자신의 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다가 실종되었다고 거짓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는 연기를 하며 유능한 장교를 잃어 비통하다는 듯 쇼를 했지만 속으로는 그녀가 영원히 눈 속에 파묻혀 발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강도진의 거짓말은 점점 대담해져 민세희가 훈련 내내 군기문란 행위를 일삼았고 심지어 지휘관인 자신에게 항명하며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모함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자신의 과실을 덮고 오히려 표창을 받을 기회로 삼으려는 추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주변의 장교들은 그의 말을 의심하면서도 반박할 증거가 없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강도진은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낯설고 거대한 진동 소리가 그의 승리감에 찬물을 끼얹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갑작스럽게 훈련소 건물의 창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귀를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연병장의 모래바람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고 이는 일반적인 헬기의 착륙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등장이었다. 강도진과 장교들은 황급히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들의 눈앞에는 대한민국 육군 도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위장된 거대한 특수작전용 헬기 세대가 연병장을 점거하고 있는 광경이 펼쳐졌다. 헬기의 로터 바람은 강도진이 쓰고 있던 모자를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했고 그는 본능적으로 이 방문자가 심상치 않은 존재임을 직감하며 뒷걸음질 쳤다. 헬기가 채 착륙하기도 전에 내패를 타고 검은 대테러 복장을 한 무장 병력들이 쏟아져 내려와 순식간에 연병장 주변을 확보했고 그들의 가슴에는 707 특수임무단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들은 실탄이 장전된 소총을 들고 삼엄한 경계 태세를 갖추었으며 훈련소의 경비병들조차 기에 눌려 총을 내리고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강도진은 자신의 허락도 없이 훈련장에 난입한 정체불명의 부대에 분노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들은 강도진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오로지 중앙의 헬기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중앙 헬기의 문이 열리고 램프가 내려오자 자욱한 먼지 구름 사이로 한 인형이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그녀는 방금 전 설산에서 조난당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정한 모습이었다. 민세희 중장은 야전상의 대신 정복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고 그녀의 양 어깨에는 별 3개가 박힌 계급장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완전 무장한 호위 병력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으며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좌우로 도열한 특수부대원들은 일제히 경례를 붙이며 지축을 울리는 함성을 질렀다. 강도진은 마치 죽은 귀신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이 눈보라 속에 버리고 온 여자가 살아서 그것도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호의를 받으며 자신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이것이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민세희 중장이 뿜어내는 서늘한 살기와 압도적인 위압감은 이 모든 것이 피할 수 없는 잔혹한 현실임을 뼈저리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민세희 중장은 강도진의 앞까지 걸어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자비나 동정도 담겨있지 않은 채 오로지 심판자의 냉혹함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강도진이 덮어쓰고 있던 담요를 거칠게 잡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내 놈이 따뜻한 난로 앞에서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을 때 내 병사들은 추위와 공포 속에서 떨고 있었다고 일갈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쓰지 않았음에도 연병장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위엄이 넘쳤다.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해병대원들은 민세이 중장의 정체와 그녀가 보여주는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강도진이 저질렀던 만행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민세이는 강도진에게 네가 나에게 했던 욕설과 모욕은 참을 수 있어도 내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고 혼자 도망친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707 부대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부대장은 즉시 강도진의 양팔을 결박하여 무릎을 꿇렸는데 이는 지휘관에 대한 예우를 완전히 박탈하는 치욕적인 처사였다. 강도진은 무릎이 꿇린 채 억울하다며 발버둥을 쳤고 자신은 해병대 장교로서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헌병대에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 악을 썼다. 하지만 민세이 중장은 그의 발악을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고 그 안에서는 강도진이 눈사태 현장에서 구조 요청을 방해하고 민세이를 모욕했던 적나라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민세이가 위성 전화기로 구조 요청을 하기 전 강도진의 만행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몰래 녹취해둔 결정적인 증거였으며 강도진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완벽한 족쇄가 되었다. 녹음된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지자 강도진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주변의 병사들과 장교들은 경멸과 분노가 섞인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뱉은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세이 중장은 녹음기를 끄고 강도진의 코앞으로 다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제 네가 자랑하던 그 계급장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리고 네가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민세이 중장은 즉시 현장 지휘권을 발동하여 훈련소의 모든 통신과 출입을 통제하고 강도진과 그의 동조했던 간부들을 격리 수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헌병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이 훈련소를 임시 군사법정으로 전환하여 강도진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즉결 심판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단호한 결단력과 신속한 일처리에 707 부대원들과 해병대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훈련소는 순식간에 거대한 심판의 장으로 변모해갔다. 강도진은 헌병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민세이는 군법 회의는 나중에 열리겠지만 군인으로서의 명예형은 지금 당장 집행될 것이라고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는 강도진의 군복에 달려있는 중령 계급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그 계급장은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것이지 내 놈의 오만을 채우기 위한 장식품이 아니라고 꾸짖었다. 민세이의 손이 강도진의 계급장으로 향하자 강도진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건장한 특수부대원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민세이 중장은 연병장 단상에 올라 전체 병력을 집합시켰으며 그녀의 뒤로는 포박당한 강도진이 비참한 몰골로 무릎 꿇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강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힌 자에 대한 처벌을 선포하려 하고 있었다. 겨울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의 가슴 속에는 정의가 실현되는 뜨거운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벅찬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강도진에게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설악산의 매서운 칼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해진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해병대원들이
숨소리 하나 내지 않은 채 부동자세로 도열해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단상 중앙에 비참한 몰골로 무릎 꿇려 있는 강도진 중령에게 꽂혀 있었다. 평소 병사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며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강도진은 이제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죄인의 신세가 되어 있었고 그의 양옆에는 검은 대테러 복장을 한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이 서슬 퍼런 눈빛으로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민세희 중장은 단상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차가운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등 뒤로 떠오르는 아침에는 그녀의 별 세 개를 더욱 눈부시게 비추며 강도진의 초라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민세희 중장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른 듯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연병장의 공기를 짓누를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강도진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무너진 군기강을 바로 세우고 지휘관의 진정한 책임이 무엇인지 병사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공개적인 심판의 장을 마련한 것이었다. 그녀는 강도진이 훈련 과정에서 저지른 안전수칙 위반과 부상병 방치, 그리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부하들을 사지로 내몬 비겁한 행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했다. 병사들은 민세희 중장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강도진의 추악한 민낯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동안 자신들이 당했던 부당한 대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특히 눈사태 현장에서 강도진이 구조 요청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혼자만 살기 위해 도망쳤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대열 곳곳에서는 탄식과 함께 욕설 섞인 비난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강도진은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몸을 움츠렸지만 이미 그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고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은 이 넓은 연병장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민세희 중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도진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내려왔는데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울릴 때마다 강도진의 심장은 공포로 옥죄어들었다. 그녀는 강도진의 코앞에 멈춰서서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훈련장에서 그가 자신에게 했던 모욕적인 언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읊조리기 시작했다. 가슴만 큰 창녀가 지휘관 행세를 한다고 했었나. 내 놈의 그 더러운 입이 뱉어낸 말이 결국 네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그녀의 말은 확성기를 통해 전 부대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었고 병사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이 삼성 장군에게 그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도진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고개를 땅에 쳐박고 싶었지만 707 대원들이 그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고개를 들게 만들어 민세희와 눈을 마주치게 했다. 민세희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너 같은 쓰레기가 신성한 국군 장교의 제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적인 수치이자 해병대의 불명예라고 일갈했다. 그녀는 군인에게 계급이란 단순히 어깨에 달린 장식품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십자가임을 강조하며 강도진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음을 선언했다. 이어서 민세희 중장은 강도진의 왼쪽 가슴에 달려있는 중령 계급장을 거칠게 낚아채며 단호한 손놀림으로 뜯어내 버렸고 찌익하는 섬유,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연병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천조각이 뜯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강도진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군인으로서의 인생과 자존심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강도진은 자신의 계급장이 뜯겨나가는 것을 보며 비명을 지르듯 오열했지만 민세희는 뜯어낸 계급장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군화발로 지시겨버리며 그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을 가했다. 민세희는 지시겨진 계급장을 가리키며 너는 이제 지휘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며
그저 군법을 어기고 부하를 벌인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이라고 차갑게 선고했다. 그녀는 즉석에서 강도진의 직위 해제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그를 군사 경찰에게 인계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을 명령했다.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달려들어 강도진에게 수갑을 채웠고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민세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추태를 부렸다. 하지만 민세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손을 뿌리치며 냉정하게 돌아섰고 헌병들은 그를 질질 끌고 연병장 밖으로 사라졌다. 강도진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병사들의 눈에는 통쾌함과 함께 묘한 허무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민세이 중장은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가 흔들리는 부대원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갔다. 그녀는 비록 한 명의 지휘관은 썩었을지라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인하고 자랑스러운 해병대원임을 잊지 말라고 격려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와 인정에 병사들은 그동안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감동을 받았고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도 있었다. 민세이 중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대 내의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찰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이 부대의 임시 지휘를 맡아 정상화될 때까지 함께 훈련하고 생활할 것임을 선언하며 병사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었다. 병사들은 낙하산이나 외부인이 아닌 전장에서 실력으로 증명된 참군인이 자신들의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에 환호하며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연병장의 분위기는 훈훈한 열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무너졌던 해병대의 자존심은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심판은 끝났지만 민세이 중장의 업무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는데 그녀는 강도진 개인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그가 오랫동안 은폐해왔던 부대 내의 검은 카르텔을 완전히 박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참모들을 소집하여 강도진의 재임 기간 동안 작성된 모든 문서를 압수하고 그와 결탁하여 비리를 저지른 간부들을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감사를 지시했다. 그녀의 집무실 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강도진의 여죄를 입증할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썩은 부위를 완전히 도려내고 세사를 돋게 하려는 민세이식의 과격하지만 확실한 치료법이었다. 차가운 금속성이 감도는 헌병대 지하 조사실의 공기는 설악산의 칼바람보다 더 매섭게 강도진의 뼛속을 파고들고 있었으며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그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떨고 있었다.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막힌 좁은 독방 안에서 그는 자신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을 들으며 극심한 폐쇄 공포증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시간의 흐름조차 가늠할 수 없는 고립감은 그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대 내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며 부하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던 자신이 어떻게 이런 시궁창 같은 곳으로 추락하게 되었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벽을 치며 울부짖었다. 민세이 중장이 지시한 특별감사팀의 조사는 마치 날카로운 메스처럼 강도진의 과거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감사팀은 그의 집무실 비밀 금고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이중 장부를 확보했고 그 안에는 군수품 납품 업체와의 검은 유착 관계와 횡령 내역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 수사관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다. 강도진은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방한 장비와 식자재 예산을 빼돌려 자신의 유흥비와 도박 자금으로 탕진해 왔으며
그로 인해 병사들은 질 낮은 보급품으로 혹독한 겨울을 버텨야만 했던 참담한 진실이 밝혀졌다. 강도진과 결탁하여 비리를 저지른 부하 간부들과 납품업체 사장들도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강도진의 죄를 앞다투어 폭로하는 추악한 배신극을 벌이기 시작했다.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르며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던 그들의 의리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강도진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던 인맥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군 고위층 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들은 수치 거부되거나 읽히지도 않은 채 쓰레기통으로 직행했다. 민세이 중장은 감사팀이 제출한 중간 보고서를 검토하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는데 그것은 강도진이 단순히 돈을 횡령한 것을 넘어 병사들의 생존과 직결된 난방유까지 빼돌렸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최전방 부대에서 난방 연료를 착복했다는 것은 사실상 병사들을 얼어 죽게 만들려는 살인 미수 행위나 다름없었고 민세이는 이 파렴치한 범죄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군 검찰단에게 강도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적용하여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고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군 내의 모든 부패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언론을 통해 강도진의 만행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뉴스 댓글창은 강도진을 비난하는 여론으로 도배가 되었다. 국민들은 엄동설안의 나라를 지키는 아들들의 고열을 짠 악질 지휘관에게 분노하며 그를 즉각 파면하고 엄벌에 처하라는 청원운동을 벌였고 국방부 앞에서는 연일 규탄 시위가 벌어졌다. 강도진의 이름과 얼굴은 전 국민에게 파렴치한 군인의 대명사로 각인되었으며 그의 가족들조차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등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게 되었다. 강도진의 아내는 남편의 구속 소식과 함께 터져나온 불륜 의혹과 도박 비 사실에 충격을 받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의 자녀들 또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말았다. 강도진은 변호사를 통해 가족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오열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자신이 저지른 탐욕의 대가가 가족들에게까지 비극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뼈저린 후회를 했다. 그는 조사실 바닥에 엎드려 제발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허공에 대고 빌었지만 그가 병사들의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저지른 악행은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다.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민세이 중장은 마지막으로 강도진을 신문하기 위해 직접 조사실을 찾았고 그녀의 등장은 차가운 지하 감옥의 공기를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다. 강도진은 수척해진 얼굴로 민세이를 올려다보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민세이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냉정했다. 그녀는 강도진 앞에 수북이 쌓인 증거 자료들을 던져주며 네가 빼돌린 예산 때문에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던 병사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강도진은 차마 그 사진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민세이 중장은 강도진에게 너는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명예와 신념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렸다고 차갑게 일갈했다. 그녀는 네가 춥고 배고픈 병사들을 외면하고 호의호식할 때 병사들의 부모님들이 흘렸을 피눈물을 기억하라고 말하며 그 어떤 변명도 네 죄를 덮을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강도진은 민세이의 서슬퍼런 꾸짖음에 말문이 막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고 그저 흐르는 눈물과 콧물을 닦으며 비참하게 흐느낄 뿐이었다. 민세이는 강도진에게 군사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이곳에서 네가 저지른 죄를 하나하나 되새기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였다. 그녀는 강도진이 받게 될 처벌은 단순히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연금 박탈과 불명예 제대는 물론 출소 후에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것이라고 선고했다. 강도진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으며, 민세이가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다. 강도진이 이송되는 날 헌병대 차량에 오르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위풍당당하던 중령이 아니라 늙고 병든 노숙자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가 호송차에 오르기 전 잠시 고개를 들어 바라본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감옥의 천장처럼 느껴졌다. 호송차 주변에는 그를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그는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피해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차 안으로 도망치듯 몸을 숨겼다. 호송차가 부대 정문을 빠져나갈 때 길가에 도열해 있던 병사들은 그에게 경례 대신 싸늘한 침묵과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고, 개중에는 땅에 침을 뱉으며 분노를 표출하는 이들도 있었다. 강도진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병사들의 얼굴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하고 괴롭혔던 병사들이 이제는 승자가 되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에 비참함을 느꼈으며 고개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흐느꼈다. 민세이 중장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호송차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은 승리감보다는 씁쓸함과 안타까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은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새로운 지휘관 임명장과 부대 개혁안을 집어들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각오를 다졌다. 강도진의 몰락은 부대 내에 팽배해 있던 안일함과 부패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고, 다른 지휘관들에게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어 군 전체의 기강을 바로잡는 시발점이 되었다. 병사들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군 생활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으며, 민세이 중장에 대한 존경심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훈련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병사들의 구령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우렁차게 설악산의 골짜기를 메아리쳤다. 이제 강도진은 차가운 감옥 독방에서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아가야 할 운명에 처해졌고, 그의 이름은 해병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반면 민세이 중장은 위기 속에서 빛난 리더십과 정의로운 행동으로 전설적인 지휘관으로 남게 되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병사들 사이에서 구전되며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지만 강도진이 남긴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민세이는 그 치유의 과정을 끝까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국방부 군사법원의 엄숙한 공기는 마치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재판장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강도진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치고 있었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재판장은 강도진이 저지른 횡령과 직권남용, 그리고 상관 모욕죄 등 수십 가지의 혐의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엄중하게 꾸짖었다. 피고석에 선 강도진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으며, 그의 변호인조차 더 이상 변론할 여지가 없다는 듯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군 관계자들과 피해 병사들의 가족들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마침내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며 징역 15년과 불명예 전역 그리고 전 재산 몰수를 선고하는 의사봉을 두드리자 강도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강도진이 법정 경위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었고 그는 마지막까지 억울하다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굳게 닫힌 철문 뒤로 사라져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뉴스를 통해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전 국민은 사필 규정이라며 환호했고 특히 설악산 훈련장에서 고통받았던 해병대원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정의가 승리한 기쁨을 나누었다. 강도진이 수감된 교도소의 독방은 훈련장의 추위와는 또 다른 종류의 서늘함으로 그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으며 그는 그곳에서 평생 자신의 죄를 곱씹으며 고독하게 늙어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 한때 장교 식당에서 최고급 요리를 즐기던 그는 이제 차가운 광급 밥을 먹으며 지난날의 부귀영화를 그리워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후회와 탄식뿐이었다. 한편 강도진이 떠난 설악산 훈련장은 민세희 중장의 지휘 아래 빠르게 정상화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녀는 가장 먼저 병사들의 의식주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그녀는 국방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여 최신형 방한 장비와 고칼로리 전투 식량을 보급받도록 조치했고 노후화된 막사 시설을 전면 보수하여 병사들이 따뜻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그녀는 병사들의 고충을 직접 듣기 위해 수시로 생활관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으며 계급의 벽을 허물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그녀의 모습에 병사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훈련장의 식당에서는 더 이상 맹탕국이 아닌 고기가 듬뿍 들어간 영양식단이 제공되었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민세희 중장은 단순히 환경만 개선한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군기를 바로잡고 실전적인 훈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지도했다. 그녀는 보여주기식의 가혹 행위가 아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만이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하에 모든 훈련 과정을 데이터화하고 효율적으로 개편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민세희 중장의 깐깐한 기준에 힘들어했지만 점차 향상되는 자신들의 전투 능력을 체감하며 그녀의 지도 방식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게 되었다. 훈련장 곳곳에서는 강압적인 고함 소리 대신 서로를 격려하고 파이팅을 외치는 힘찬 함성이 울려 퍼졌고 해병대 특유의 끈끈한 전우애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설악산에 눈이 녹아내리며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날 무렵 민세희 중장은 자신의 임무가 완수되었음을 직감하고 부대를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국방부에 자신의 후임으로 청렴하고 능력 있는 지휘관을 추천했고 며칠 뒤 그녀가 추천한 박철민 대령이 신임 훈련 단장으로 부임해왔다. 박철민 대령은 민세희 중장의 군사학교 후배이자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참군인으로 강도진과는 정반대의 성품을 가진 인물이었다. 민세희는 박 대령에게 부대 지휘권을 이양하며 병사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해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고 박 대령은 선배의 뜻을 받들어 최정예 부대를 만들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이 취임식이 열리는 날 연병장에는 전 부대원이 도열하여 떠나는 민세희 중장을 환송하기 위해 모였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민세희 중장은 단상에 올라 마지막 훈시를 통해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와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와준 병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조국의 평화를 지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해병대의 긍지를 잃지 말라고 당부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봄바람을 타고 널리 퍼져 나갔다. 훈시가 끝나자 병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을 쏟아냈고 일부 병사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다. 민세희 중장이 헬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자 병사들은 그녀가 지나가는 길 양옆으로 인간띠를 만들어 경례를 붙였고 이는 지휘관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예우였다.
그녀는 병사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한 벅찬 감정을 느꼈다. 헬기 로터가 돌아가며 거센 바람을 일으키자 그녀의 코트 자락이 펄럭였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헬기에 올랐다. 헬기가 서서히 이륙하여 상공으로 치솟아 오르자 연병장의 병사들은 모자를 벗어 흔들며 그녀의 앞날을 축복했고 그 광경은 마치 붉은 꽃물결이 일렁이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다. 헬기 창가에 앉아 멀어지는 훈련장을 내려다보던 민세희 중장의 눈에는 만감이 교차했는데 그녀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삭막했던 풍경과는 완전히 달라진 활기찬 모습에 가슴이 뿌듯해졌다. 그녀는 강도진이라는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정의와 신뢰라는 새로운 씨앗을 심었으며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이번 작전의 교훈과 소회를 메모하며 다음 임무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그녀의 열정은 여전히 식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군인의 길이란 끝없는 도전과 헌신의 연속이었으며 그녀는 언제 어디서나 조국이 부르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준비된 지휘관이었다. 시간이 흘러 몇 년 뒤 설악산 훈련장에는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생겼는데 바로 혹독한 겨울 폭설 속에서 부대를 구하고 썩은 지휘관을 심판한 얼음 마녀에 대한 전설이었다. 신병들이 들어오면 고참들은 눈 덮인 연병장을 가리키며 그날의 사건을 무용담처럼 들려주었고 민세희 중장의 이야기는 해병대 정신교육에 살아있는 교본이 되었다. 병사들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녀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리더십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고 그녀가 남긴 유산은 부대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다. 반면 강도진의 이름은 부대 역사에서 금기어가 되어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으며 그저 욕심을 부리다 파멸한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로만 기억될 뿐이었다. 민세희 중장은 그 후로도 승승장구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장으로 진급했고 합참의장의 자리에까지 오르며 군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일선 현장을 중시하며 병사들의 복지와 인권 향상에 힘썼고 그녀의 이러한 노력은 선진 강군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다. 그녀가 은퇴하는 날 수많은 후배 군인들이 그녀의 뒤를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존경을 표했고 그녀는 군복을 벗으면서도 영원한 군인으로 남겠다는 말을 남겨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고 그녀가 보여준 리더십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군인 정신의 표상이었다. 한편 교도소에서 긴 수용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강도진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는데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고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갈 곳 없이 거리를 배회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우연히 대형 전광판에서 민세희 장군의 퇴임식 뉴스를 보게 되었고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과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진리가 현실에서 증명되는 순간이었으며 강도진은 쓸쓸히 뒤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민세희 중장이 남긴 정의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으며 그녀가 설악산 골짜기에 심어놓은 희망의 나무는 거목이 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란 권위나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희생정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듯이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다.
지금도 설악산의 높은 봉우리에는 겨울이면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지만 그곳을 지키는 병사들은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으며 그들의 가슴 속에는 민세이 장군이 남겨준 뜨거운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있다.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제2의 민세이, 제3의 민세이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며 그들이 써내려갈 새로운 영웅 신화는 계속될 것이다. 이제 책을 덮으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과연 나는 내 위치에서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존재인가 하고 말이다.